박보미 TV. 박보미 TV. 그럼 이 신약 개발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흔히 뭐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임상 왜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요거 대략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임상은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세포 실험, 동물 실험이 충분히 다 진행이 돼야 사람이 투여를 할 수 있게 임상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뇌질환의 경우에는 원숭이 실험까지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뇌에는 훨씬 더 톡식하고 부작용 이슈가 여태까지도 많았었기 때문에 원숭이 실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항암제는 뭐 쥐 실험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동물 실험에서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임상에 진입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미국은 FDA, 우리나라는 뭐 식약처에 네. 임상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 처음 진입을 할 때는 임상 1상으로 시작을 하죠. 임상, 1상. 네, 임상 1상은 네. 대부분 안정성 테스트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도 많이 하는데, 항암제의 경우에는 이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항암제가 뭐 한 명당 원래 1억 정도 였다가 들었는데 요즘 인플레 때문에 뭐 거의 2억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정말 많이 들고, 임상 1상부터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요. 안정성 테스트가 그래도 메인이다 보니 안정성을 확인하는 게 소규모 임상 실험인 임상 1상, 그래서 몇십 명 안으로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 2상이 네. 성공률이 가장 낮거든요. 이상이 낮아요. 가장 가장 낮아요. 낮아요. 3상보다 더 낮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효능, 유효성을 확보해야 되는 단계인 거고, P-밸류, 통계적 유의치를 확실하게 보여하게 되지 않으면 3상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상 2상이 성공률이 가장 낮고, 2상에서 3상 사이가 주가 변동폭도 가장 큽니다. 여기서는 임상 1상보다는 그래도 환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2상에서 데이터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3상은 대규모 임상이라고 해서 환자 수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되는 거죠. 대규모 임상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FDA 노하우도 필요하고, 임상을 진행하려면 병원과의 관계도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가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으니 네. 확실히 3상 전에 라이선스 아웃하는 게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상 3상도 유효성이랑 안정성을 다 같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임상 단계인데, 임상 1상, 2상, 3상이 모두 네. 기간이 기간이 너무 길어질수록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뭐 한 단계당 뭐 2, 3년일 수 있잖아요. 혹은 뭐 3, 4년. 3상은 좀 더 길어요. 3, 4년, 4년 정도라고 봤을 때 이거보다 너무 길어지면 성공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길어질수록 통계적 유의치를 달성하기 좀 어려워질 수 있고, 혹은 이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상 단계가 너무 길어지는 거, 평균적인 기간보다 길어지는 건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상 3상에서 팔면 네. 사실 값어치는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 왜냐면 3상을 진행하는 중에 그쵸. 약을 팔게 왜냐면 되면요. 임상 1상, 2상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개발을 하고 있던 기업이 투여를 한 돈, 뭐 기간, 시간 이런 게 너무 길잖아요. 네. 비용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임상이 진행될수록 그 물질의 가치는 올라가는 게 뭐 정상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기업들이 우리는 이 물질이 너무 잘 될 거기 때문에 3상 전까지 안 팔 거야 라고 하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한다? 그건 구라예요. 왜냐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으면 네. 파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빅파마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데이터가 좋다? 그럼 무조건 사가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의심해볼 만한. 약 좋은 게 중요하냐, 회사가 살아야지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약이 좋으면 팔렸어요. 진짜. 그러면 많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고 임상도 막 동시에 진행하잖아요. 네. 이런 정보를 우리가 쉽게 좀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근데 그 기업 홈페이지만 가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파이프라인. 있어요? 바이오 회사들은 다 나와 있어요. 파이프라인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게 제일 중요한 정보니까 딱 나온다, 다 나와 있어요. 있죠.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 근데 이게 1상, 3상까지 다 해가지고 약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10년은 훌쩍 넘네요. 거의 그냥 10년이 걸리죠. 바이오약품도 뭐 진짜 뭐 기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평균은 10년, 거기에 9% 정도 성공률이라고 9% 나와 정도의 있습니다. 성공률요. 우리나라는 더 낮죠. 근데 우리나라가요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탑티어급 뭐 이렇게 티어 1, 2, 3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껴져요? 완전 탑티어는 아니죠. 아 그래요? 완전 탑티어라고 하기에는 기술 이전 이력이 생각보다 없고 기술 이전을 했을 때 선급금이 너무 낮아요. 선급금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 물질 너무 좋아. 그러면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 계약금을 더 많이 주겠죠. 왜냐면 난 이걸 끝까지 가져갈 의향이 있으니까. 근데 이 물질이 약간 애매하다? 좀 더 진행도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총 계약 규모는 1조인데 막 선급금이 막 50억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낮은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선급금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맞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더 낮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제 제약바이오 성장의 초입 정도라고 저는 초입?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제약 업계에서도요. 크고 작은 실험과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그 정확도나 정밀도나 그런 게 엄청 우수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우수한데 왜 이 산업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싱가포르이 아시아 바이오 허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정부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세제 혜택도 되게 많았었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되지 않았었고 연구 개발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있던 바이오텍이 없었고 빅파마가 없었죠. 우리나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서가 저는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돈만 있었으면 뭐라도 했을 것 같다. 맞아. 왜냐면 빅파마들이 뭐 진짜 매출이 몇십 조씩 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은 연구개발 비율이 네.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이상 높아요. 비율.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비율조차 해외 기업들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약사들, 바이오텍들 연구개발 뭐 금액이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는 다들 연구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정 질환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의약품들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가 전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도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라이선스 인, 라이선스 아웃, 마일스톤, 로열티 이 딱 네 가지 용어. 네. 딱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이센스 E는 어떤 기업이 좀 내가 봤을 때 괜찮은 물질, 괜찮은 의약품이 될 수 있을 법한 물질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의 물질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물질의 판권, 그 물질의 뭐 가치를 사가는 게 라이센스 인인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얀센이라는 글로벌 빅파마에게 라이센스 아웃을 했지만 얀센은 라이센스 인을 해간 거죠. 유한양행의 물질을 산 거니까. 한쪽에서 인, 한쪽에서 아웃이네요. 유한양행은 오스코텍으로부터 라이센스 인을 해간 거죠. 사간 거니까. 여기서 인 했고 네, 그것도 아웃. 인이요. 그걸 또 서브 라이센스라고 해요. 한 번 더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거를.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차피 빅파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에게 파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유한양행이 그런 걸 잘 했던 거고요. 라이센스 아웃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상적인 방법.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을 나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업에게 파는 행위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그 플랫폼 자체만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에이벨 바이오가 대표적인데. 여기서 그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바이오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뇌질환의 경우에는 뇌에 두꺼운 장벽이 있다 보니까 뇌혈관 장벽을 뚫어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게 그냥 하나의 플랫폼 기술인 거고 그 플랫폼에
약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붙이는 거죠. 그럴 그러니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약이 될 수 있는 타겟의 물질을 네. 더 좋은 약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 그 자체가 플랫폼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최근 핫한 당뇨 비만은 다들 이제 투여 기간이 짧아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매일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그 반감기를 늘려주는 플랫폼. 그러니까 제형 자체의 반감기를 늘려주는 플랫폼이 이제 또 하나의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어디든 접목시킬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약 자체가 아니라 네. 그 약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붙일 수 있는 게 플랫폼이고 네. 이 플랫폼의 타겟이 접목됐을 때 이거 하나가 이제 의약품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그 어떤 특정 약이랑 붙어 가지고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약으로 맞아요. 그게 인정받는 하나의, 거라고요. 네. 그래서 플랫폼만 팔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플랫폼에 약이 될 수 있는 타겟의 물질을 붙여서 그걸 팔 수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구조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마일스톤과 로열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일스톤은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옛날에 애널리스트 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게 네. 이게 그냥 단계별 선물 같은 거예요. 진짜 게임 깰 때마다 뭐 주잖아요. 코인 아. 주고 네. 선물 하나씩 아이템 주는데 네. 임상에 진입을 할 때 뭐 전임상에서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면 전임상에서 임상 들어갈 때 첫 번째 마일스톤 특정 금액인 거죠. 이것도 기업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초반보다는 그래도 후기 임상 단계, 임상 2상, 3상으로 넘어갈 때 혹은 임상 3상이 끝났을 때 마일스톤이 제일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요. 특정 기업이 특정 기업의 약을 이미 사갔어요. 네. 사가니까 라이선스 인한 거죠. 여기 네.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사가고 나서 자기네들의 돈으로 네.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제 임상을.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임상을 성공했을 때 네. 최초에 이걸 만들어다 준 이 기업에다가 마일스톤을 쏴주는 거죠. 계속 줘야죠. 그러니까 뭔가 팔고 끝이 아니란 느낌으로 그쵸. 맞아요. 주는-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괜찮네. 임상 2상까지 갔어? 괜찮네? 더 좋네? 하면서 막 점점 더 주는 거예요. 최초에 만들었다는 그 고마움으로 어찌 보면 키워줘서 고마워 성공할 때마다 그 뒤에 성공은 어찌 보면 사간 사람들의 그쵸. 그쪽의 돈과 그쪽의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물질의 마일스톤이라는 가치인 거죠. 와 그러면 그 바이오에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계속 그 영향을 줄 만큼 최초의 개발과 발견이라는 것이 정말 존중받는군요. 그쵸.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신약이 승인되고 대부분 좀 괜찮은 약들은 진짜 최소 다 1조 원 이상의 매출돼요.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내가 굳이 물질 찾을 필요도 없고 뭐 어느 정도 유효성 괜찮은 거를 해놨으니 그럼 그냥 사가는 게 빅파마들 입장에서 훨씬 이득인 거고 이 약이 출시가 만약에 돼요. 임상 3상이 끝나고 나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로열티 방식이거든요. 로열티는 네. 1,000만 원 이상 팔면은 이게 약이 괜찮은 건지 알겠으니까 그거에 따른 매출의 뭐 10%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의 특정 퍼센티지를 떼어주는 거예요. 근데 해봤자 진짜 높아도 15%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럼 85%는 이 기업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그렇죠. 하네요. 진짜 신약은 네. 돈이 많이 중요해요. 결국에는. 와 약만 사가면 진짜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어찌 보면 한번 사고 난 마일스톤도 주고 로열티도 주고 다 챙겨줄 테니 근데 어쨌든 사간 걔네들은 너무 크니까 이게 일부이지만 맞아요. 다 챙겨주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고 달콤하니까 그렇죠. 열심히 약 개발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없는 그 작은 나라들도 다 자기의 자국 기술로 약을 맞아요. 열심히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술을 팔고. 와 어찌 보면 그 제약의 강국이라 불리는 그들을 딱 중심으로 전체가 약간 그렇게 돌아가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FDA 노하우도 더 많고 네. 혹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입지가 이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노보노디스크는 당뇨에서 잘하고 머크는 항암제 시장에서 잘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 네트워킹이 엄청나요. 병원들에게. 그런데 이제 보통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되는 약들은 국내에서도 잘 되고 보험 등재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나라는 이제 슬슬 그런 신약이 한두 개씩 나오게 되면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약 바이오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로서요. 구독자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 이 제약 바이오 이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제약 바이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각보다 많이 대입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업을 알므로써 자기가 되게 똑똑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알아서 나쁠 게 없어요.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지식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려워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래 간단한 것만이라도 알고 있자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 정말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바이오가 되려 정말 특정 용어나 혹은 학회 일정만 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투자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동향 혹은 글로벌 빅파마들과 관련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 귀를 살짝만 귀 기울여도 정말 모든 힌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면 결국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전 세계 트렌드로 움직이는 분야인 걸 알 수 있고 그게 전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엔비디아랑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다 바이오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지금 본업만으로 돈을 너무 잘 버는데 특히 엔비디아는 이제 바이오 상장사에도 600억 원 투자하고 비상장사 두 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신약 개발을 위해. 그렇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바이오가 그래도 미래 산업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한 미래 산업 우리 바이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오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 이제 진짜 공부로 접근하면서 하나씩 우리의 지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